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홍우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사장님과 이 협회에 대단한 감사를 드리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 전공은 이제 서양 정치 사상이 제 전공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정치학과에 와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 서양 정치 사상이 그 당시 이제 상당히 학생운동도 격렬했고 그랬던 상황에 도대체 우리 한국 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막 할 때마다 뭐 관계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전공은 서양 정치를 전공했지만은 학생들의 이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부를 하는 중에 이 국회 회의록을 또 읽고 또 읽다가 보니까 상당히 흥미있는 대목도 있고 그래서 쓴 글 중에 하나가 재헌국회에 관한 건데 마침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그 옛날에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서론, 그 다음에 헌법 제정 일지, 그 다음에 정부 형태 논제, 그 다음에 결론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얘기의 핵심,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지금까지 헌정사 연구는 대개 그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이제 중심이 돼서 했겠는데 그 연구는 대개 그 행정부 중심의 연구가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한 그 불만을 저는 좀 느끼고 그래서 이 행정부 중심이 아닌 의회 중심적인 그런 헌정사도 꽤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실제 국회 내에서 이루어졌던 그 논쟁,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특히 헌법 제정하던 시기는 이런 논쟁이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대개 법학책에 보면 이런 논쟁은 대개 생략이 되고 그 논쟁의 결과만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헌법의 실체를 아는데 조금 그 한계를 느껴서 그래서 제가 그 헌법 제정할 때의 논쟁 여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서 쓴 것이 오늘의 발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논쟁을 살피기 전에 중요한 그 시점에 있었던 사건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1948년입니다. 1948년 5월 26일 이승만은 정부 수립 후에 재반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나는 대통령이 행정 책임자가 되는 제도를 채택하겠다. 이런 그 말씀을 5월 26일 날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에는 국회 본회의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선정을 위한 전형위원 10인을 선출하고 또 이 전형위원 10인은 또 기초위원 30인을 선출을 했는데 30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선정하자 그랬는데 결국 그것이 통과가 돼서 30인에 의해서 기초가 됐는데 그 명단은 여기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일에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가 헌법 기초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 4일에는 헌법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안은 주로 유진호 교수가 기초한 것으로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당시 유진호 교수는 재원 의원은 아니었고 그 기초위원회 중요한 그 책임을 담당을 하고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5일은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전문위원이 기초한 헌법 초안을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유진호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그 당시에 조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월 7일에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축조 토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호가 나오기까지도 참 여러 가지 참 논의 끝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국회의장 이승만은 기자회견에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을 군주같이 앉혀놓고 수상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비민주제도일 것이다. 민중이 대통령을 선출한 이상 모든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여야 나가야 할 일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회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아주 강력하게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5일에는 이승만 박사가, 그러니까 이 기초위원회는 이승만 박사가 바로 이미 기초된 책임 내각제보다 직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책임제로 하는 것이 현 정세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호 박사는 15일에 이 박사가 임석했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이승만 씨가 부의장 신익희 씨를 대동하고 헌법기초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들어와서 한참 내각 책임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열띤 연설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더니 이승만 씨는 턱으로 나를 가리켜 무엇인가 신익희 씨에게 물었다. 저것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리라 나는 생각하였으나 나는 그대로 연설을 계속하였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 이 표현 속에서 이승만 박사와 유진호 박사 간에 보이지 않는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 긴장 관계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혹시 시간이 되면 나중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서상일 위원장은 오늘은 특히 국회의장이 여러분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나오셨으니 의장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다고 선언하여 이승만 씨가 일어섰는데 뜻밖에도 그는 내각 책임제를 반대하는 연설을 시작하였다. 긴 얘기는 중략을 하고 그의 도련한 반대 발언은 나로서는 몹시 의외였으나 어쨌든 이승만 씨는 자기는 내각 책임제는 반대다. 반드시 대통령 책임제로 하여야 한다는 연설을 끝마치고는 그대로 퇴장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는 그대로 심의를 계속하였는데 이승만 씨의 반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공기는 내각 책임제를 여전히 지지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헌법기초위원회는 헌법 전문 기초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는 오후에 이승만 의장이 신익희 부의장을 대동하고 두 번째로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이 기초위원회에서 이승만 박사를 한번 불러다가 의견이 어떠냐 이런 걸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승만 씨가 막 그 회의장에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방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격한 어조로 다시 내각 책임제 반대하는 연설을 하였다. 다만 반대 연설만 한 것이 아니라 끝에 가서는 만일 이 초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헌법으로 채택된다면 자기는 그러한 헌법 하에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서 국민운동이나 하겠다고 선언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퇴장해버렸다. 여러 날 토의하는 동안에 거의 전원이 내각 책임제에 찬성하는 편으로 기울어진 헌법기초위원회 들도 망연자실하게 말이 없었다. 그러자 신익희 씨가 일어나 자기도 원래는 내각 책임제 찬성
의견이었지만 이 박사의 태도가 저러하니 대통령제로 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뜻의 말을 하고 퇴정하였다. 신익희 씨마저 나간 뒤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은 대책을 의논하였으나 아무런 묘안이 없었다. 우선 그날은 그것을 헤어지고 다음날 다시 회합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2일 헌법기초위원회는 제2독회 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원 책임제로 했던 기초안을 대통령 임기제로 하자는 번안을 17대 0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제, 즉 대통령 중심제로 전문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3일 날 국회 17차 본회의에 헌법 초안을 상정을 했고 23일에서 7월 10일까지 제3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는 한국민주당은 국회 상정 중인 헌법 초안에 관하여 담화를 발표했는데 헌법 초안 중 세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대통령 중심제와 국무원 책임제에 대하여서는 양자의 각기 입장이 있으나 현하의 복잡 다단한 우리의 국내 정세에 비춰 헌법 초안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루 바삐 국회에서 헌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식 중앙정부로 수립하기로 요망하여 마지 않는다. 그래서 수정된 헌법 초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표현된 대로 대체로 지지, 전폭적 지지가 아니라 대체로 지지한다 해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상당히 소극적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7월 17일 날은 마침내 대한민국 헌법 및 정부조직법 공포식이 거의 돼서 오늘날까지 제헌절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제 그 간단한 헌법 제정 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과정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논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헌법심의 이전의 과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1948년 5월 10일에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가 됐었고 선거 결과 200명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19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2명은 제주도인데 제주도 사건 때문에 그 당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것을 제외한 198명만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개원을 해서 의장이 이승만, 부의장이 신익희, 김동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이후 약 20일간에 이르는 재헌국회 및 회기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자세히는 제 쓴 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른바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은 실제 국회 내에 표결 과정에 있어서는 그가 주도한 의회 안건을 하나도 의도한 대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헌법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몇 가지 절차와 관련해서 투표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승만이 제안한 안들은 전부 다 부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재헌국회 운영은 당시 최대 정당 중에 하나였던 한국민주당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고 처음부터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헌법 심의 과정을 주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상당히 느껴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당시 몇몇 의원들은 대정당 음모설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만의 대응은 고집과 위협도 불사하는 그런 직접적 방식을 취했고 이것은 때로는 상당히 원시적, 원초적인 느낌도 좋지만 또 때로는 상당히 공감을 얻는 그런 의미에서 카리스마적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심상치 않은 이런 대정당 음모설 이런 것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런 분위기를 우려한 몇몇 우익 단체들은
6월 20일자로 국회에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헌법 초안 심사를 좀 원활하게 추진시켜달라는 그런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헌법심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반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또 간단히 추려서 한 3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헌법 초안은 6월 23일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헌법 및 정부조직 기초위원장인 서상일 의원의 헌법 심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헌법 전문에 대한 낭독이 있었고, 헌법 초안의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헌법의 원칙 문제에 대한 언급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답변, 이게 한 3일 동안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엔 의원들 상호 간의 찬반 토론인 대체 토론이 2일 동안 뒤따랐습니다. 대체 토론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특히 두 번째 날인 6월 30일 그 익산의 을구에 속한 무소속 의원 이문원 의원은 헌법심의에 임하는 의원들의 기본 태도를 법리적 태도와 정세론적 태도로 나눠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정세론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러한 정세론으로 흐르지 않은 우리의 기본적 태도에 치중을 해서 그야말로 인민에 갈망하는 헌법을 반드시 통과함으로써 그 민중의 직접 선거를 받아서 완전 자주 독립국을 국내적으로 실현이 되고 국제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간부 진영의 배후 조정서를 폭로해서 헌법 심의 과정의 대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헌법은 누군가가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헌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참여하고 있는 그 재원 의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불만과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파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서상일 위원장이 이 의원에게 사과를 종용을 하고 이문원 의원이 이에 따라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서상일 위원장 역시 이문원 의원이 제기한 2가지 문제점, 즉 헌법에 대한 정세론적 입장과 헌법 초안이 원안과는 다르게 변경됐다, 번안되었다는 점은 조금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문원 의원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즉,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세론적으로 흐르고 또 원래 초안과는 다른 번안이 지금 채택이 논의가 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재헌국회라는 엄연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이승만 의장이 그 이후의 헌법 개정 때와는 달리 자신의 개인적 의지를 관철할 의원의 다수 세력이나 또는 이들을 강제한 물리적 힘 중 어느 하나도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헌법 개정을 한 과정에서 했던 것과 이 상황과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풀이 말하지만 재헌의회의 헌법심의 과정은 1950년대 이후에 나타난 헌법 개정 파동과는 판이하게 의원 각자의 자율성이 보장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자유토론과 선택의 과정이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승만과 한민당의 각기 유리한 제도를 선점하기 위한 비교적 자유로운 대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제 선택이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에 크게 힘입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이러한 역량으로 말미암아 정세론적으로 경도된 다수 의원들과 이 헌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한국민주당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 측에 흔히 보면 재헌국회 때 이승만 박사가 너무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이렇게 강요당한 선택을 한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그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보면은 역시 이거는 재헌국회 각 개별 의원들이 자유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진호 박사도 시인한 대로 대통령제 헌법은 가장 우리의 시기에 적당한 제도로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각 의원들의 목이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중심제로 확정된 헌법안은 1948년 7월 12일 제적의원 163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되었고 7월 17일에는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재헌 헌법은 헌법학의 관점에서 보면 순수한 대통령제를 약화시킨 준 대통령제로 분류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헌 헌법상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는 역대의 대통령 중심제 가운데서는 가장 미약한 권한과 지위만이 헌법상으로 부여되었다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제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런 그 헌법인데 그 헌법에 의해서 된 대통령은 이것과는 그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이제 뭐 독재자라는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그런 그 대통령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 그 간극,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 이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재헌국회는 민주정의 원리를 형식상 완비하려는 시점에서부터 과정상의 미숙과 지체,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 불신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현행 헌법전이 9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 체제는 재헌 헌법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또 두 번째 참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또 특히 그 재헌 국회가 이게 뭐 완전히 대통령제도 아니고 완전 아니면 내각제도 아닌 어중간한 참 이상한 제도인데 결국은 그게 계속 그 유지가 되고 있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또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에 있는 권영설 교수의 그 헌법이론과 헌법담론이라는 2006년에 나온 책에서 이승만이 우리의 입헌주의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수록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흔히 한국적 입헌주의에 있어 그 실패 요인의 으뜸을 이승만에 의한 의원 내각제의 강요된 포기를 들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서 이승만의 요구에 따른 대통령제마저도 국무총리제를 도입한 정체불명의 변형된 대통령제라는 것이고 이 또한 오늘날에까지 이어지는 불합리한 정부제도의 출발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영석 교수에 의하면 정당다운 정당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기껏 한민당이라는 사실상 유일당만이 지배하던
당시의 정치 여건에 비춰보면 의원 내각제 실시 조건은 아예 성숙되지 아니했으면 뭐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 의원 내각제에 중추가 되는 그 정당 제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하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쉽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의 당시 상황, 특히 분단의 조건과 우리의 건국으로부터 25일 뒤 북한에서 국가가 출범하는 이런 그 상황에 비춰볼 때 굳이 이 박사 등의 그와 같은 주장도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아울러 변형된 대통령제마저 도입도 임시정부에서 이미 상당 기간 시험해본 적어도 당시로서는 비교적 익숙한 혼합의 제도라 할 수도 있음에 주목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적 이론에 비추어봐서는 좀 변형된 잘못된 혼합적인 제도지만 이게 우리 역사를 보면 특히 임시정부에서 이 상당한 기간 동안 시험이 된 거라.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꽤 익숙한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된 점에서는 이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법도 이제 개정을 하는 상황에 했었는데 여기서 상당히 시사하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익숙한 이게 이제 정치를 이론적으로 보는 사람은 잘 그 중요성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치 생활이라는 게 집단적인 공동 생활인데 거기서 이 익숙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이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중요성을 감지를 못하는데 여기서 권영석 교수가 비교적 익숙한 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마키아벨리라는 탁월한 서양의 정치 사상가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중요한 주저가 군주론이 있고 군주론이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아주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추려서 에센스만 있는데 그 챕터 중에서도 첫 챕터가 가장 짧아서 그건 거의 읽질 않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첫 챕터에 군주론 첫 챕터에 자유로운 정부가 어떤 정부냐, 또 군주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걸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유로운 정부는 자유롭게 사는데 익숙한 정체가 자유로운 정부다. 군주정은 뭐냐? 군주 밑에서 사는데 익숙한 게 그게 군주정이다. 근데 우리는 그 익숙하다는 말을 거의 읽지를 않고 마키아벨을 읽지 않았나.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살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것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정치적 문제가 나오는지를 나중에 이제 하면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권영석 교수가 여기 지적한 이 비교적 익숙한 이 제도, 이것이 이 정치 이론이 아니라 정치적 삶을 사는 그 모든 구성원한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익숙한 거,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한 거. 근데 물론 이제 경험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거기는 나쁜 경험, 지금 뭐 적폐라고 그러는데 이 적폐도 익숙한 것의 한 현상. 근데 그 중에 익숙한 것 중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 그건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근데 그걸 고치다가 좋은 그것까지 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정치적 지혜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익숙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익숙한 것 가운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 부정적인 것을 잘 이렇게 도려내고 긍정적인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정치가 안정이 되고 발전을 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평범한 건데 이 평범한 이 사실을 참 너무나도 무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 정치가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영석 교수의 특히 여러 좋은 얘기 가운데서도 비교적 익숙한 그리고 앞으로도 헌법 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금 또 헌법을 전부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우리가 익숙한 건데 익숙한 건 일단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생각해야 되고 그중에 이제 부정적인 것만을 우리가 잘 가려내서 분별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헌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권영석 교수의 그 시사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쭉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것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유진호 씨와 이승만의 그 엔카운터, 그 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유진호 씨의 그 회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이제 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유진호 씨가 이승만 박씨를 한 번도 불러다가 또는 찾아가서 내가 지금 헌법을 기초하는 상당히 중요한 책임자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인 이승만의 의견이 어떤지는 아직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게 이 정황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마 막 간 것 같아요. 기다리다.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간 장면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들어가서 그 이승만의 태도를 유진호 씨가 소상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를 바라보더니 이승만 씨는 턱으로 나를 가리키냐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무례한 태도죠. 턱으로다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친구 누구야? 뭐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말이죠. 근데 그것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저것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리라 나는 생각하였으나 나는 그대로 연설을 했다. 이승만과 유진호의 이런 그 긴장 속에 저는 한국 이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 위에 있었던 여러 참 기구한 한국 초기 정치의 그 의미가 상당히 함축되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에 이승만과 유진호를 약간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론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